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성규 교수와 함께하는 여러분 돈이 되는, 아는 만큼 돈이 되는 부동산 세금 절세 전략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분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몇 천만 원의 세금을 뭐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가깝게는 뭐 저희 가까운 인척 중에 한 분이 최근에도 뭐 8천 몇백만 원의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저한테 미리 상의만 했으면 8천 몇백만 원의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8천 몇백만 원의 세금을 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주변에서도 여러분 자신도 그런 일이 또 있겠죠. 또 제 강의를 들으시는 또 부동산 실무에, 중개업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은행권에 또 종사하시는 분들, 또 그 다음에 일반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본인도 그런 일들을 또 겪은 일들이 있으실 것이고, 또 고객과 상담하다 보면 또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저는 뭐 부지기수로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 부동산 세금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세금 계산 때문에 일단 머리를 아파하면서 그 자기가 좀 여기는 내가 뭐 공략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요, 세금 계산, 디테일한 세금 계산, 정확한 세금 계산 자체는 우리가 세무사 사무실이라든가 전문가에게 맡기면 되는 거고, 우리는 부동산 같은 것을 취득할 때, 또 보유할 때, 팔 때 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 비법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은 주변에 우리가 알려줄 수 있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각자 계신 곳에서 유능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더 될 수 있고, 많은 고객들에게 여러분들이 좀 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뭐 샘플 강의이기 때문에, 샘플 강의라 제가 자세하고 디테일한 어떤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서 제가 실무적인 어떤 세법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랜드프로에서 그 강의를 할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수강하시면 좀 더 자세한 여러분들이 절세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뭐 샘플 강의다 보니까 제 모든 전략을 다 노출시킬 수는 없고, 여러분들 다 우리 절세, 어떤 부동산 세금 절세의 10개명 뭐처럼 무슨 뭐 몇 개명 이런 것처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을 한번 우리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여러분. 자, 디테일한 내용은 우리가 비교라든가 자세한 비교라든가 디테일한 내용은 우리가 절세 전략은 또 나중에 우리가 실무세법에서 좀 더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보시면 거기 교재를 한번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 정부의 세제 변화에 따른 부동산 절세 전략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가 세금은요, 우리가 정부에서 현재 지금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경기 부양입니다. 그 경기 부양에 있어서 가장 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한 부동산 대책이 지금 경기 부양에 있어서 가장 또 주된 또 전략 중에 하나로 정부가 또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하는데, 자, 그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경기 회복에 내수 진작에 어느 정도 기여해 보겠다, 경기 활성에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보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요, 부동산 세금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세 정책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조세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것인지, 또 우리가 또 새롭게 또 그 부동산 관련한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개념이, 우리가 방향성이 설정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 1번에 보시면 부동산 취득 단계 절세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세의 첫 출발은 우선 정부의 하여튼 조세 정책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조세 정책이 직접적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부동산 화랑기는 우리가 2000년대, 우리가 2008년 이전에 금융위기 겪기 전에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하향세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올라가던 상승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뭐 억제하는 어떤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는 정책들을 많이 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침체기를 겪고 다시 이제 지금 좀 불씨를 살리려고 하죠.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지금 새로운 경제팀도 그렇고 어떻게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서서히 그 가시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규제 완화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 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LTV라든가 또 그 다음에 DTI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담보 대출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제들을 지금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런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뭐 거래 지수 같은 것을 보면, 최근에 제가 본 게 뭐 KB 부동산 전망 지수 같은 것도 상승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매매 거래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이게 42%였는데 2006년도에 이게 42%였었는데, 아니죠, 40점 몇이었죠? 자, 40점 몇이었는데, 이 부동산 거래 지수가 이게 지금 2006년이었습니다. 2006년이었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2014년이죠. 지금 2014년 하반기에
이것이 지금 42%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이후에 지금 거래지수가 최고로 2014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자, 조세,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부에서 조세 정책 방향은 이미 우리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비선용 토지에 대한 또 중과세 폐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취득세, 영구인하세율 이런 것들이 통과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양도세, 중과세에 대한 그 폐지로 가고 있고 자,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 정책의 흐름을 항상 우리가 자, 같이 가야 된다는 내용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정부 정책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여기에 지금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나와 있고요. 자, 취지를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부동산 세제 개편 일정을 고려해서 전략을 써야 합니다. 하는데 현 지금 자, 최경환 그 경제팀에서 지금 여러 가지 뭐 다수의 어떤 부동산 관련한 활성화를 위한 그 대책들, 특히 또 조세 정책도 지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정기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안이 연말에 2014년 말과 2015년 초에 이제 어떻게 이런 것이 입법화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물론 조정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물론 정부 발표가 그대로 다 우리가 시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죠. 우리가 입법 과정을 거치면서 완화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보면 취득세 감면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방세법 또 소득세법 자 이런 두 개 법을 중심으로 우리가 또 대부분 알고 계신데 지방세 특례 제한법 또 조세 특례 제한법 그래서 지방세에서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게 있어요. 국세에서는 우리가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게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법에 보면 그러면 이제 이 법에 보면 자 우리가 취득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지방세 많은 감면 규정들이 거기에 많이 담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엄청 많이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우리가 일반인들이 뭐 알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에 따라서 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과 관련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부동산과 관련한 그 분야에 있어서는 취득세라든가 뭐 재산세 등에 있어서 관련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틈틈이 한번 그런 것들을 좀 다운받아 가지고 우리가 법제처에 보면 법제처 검색창에 여러분들이 법제처를 치시면 국가법령정보가 있어요. 국가법령정보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치셔가지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취득세나 재산세 관련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자 그래서 그 4번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감면 규정 같은 거 거기 두 번째 보니까 여러분들 감면 규정은 되게 매우 세세하게 규정되고 있어서 요건을 갖췄는지 내가 이 감면 요건을 갖췄는지 이런 것들이 참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 관할구청이나 그러나 시청에 세무과에 여러분 질문하시고 그래서 문의하시고 내가 요 감면 요건을 갖췄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전한 방법은 여러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요즘은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알려주게 돼 있어요. 불친절한 공무원들은 신고하면 돼요. 그래서 친절하게 알려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물어보고 요 감면 요건에 해당되냐 애매하거나 내가 가지고 이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애매할 때는 물어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4번에 보면 취득자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인지 고려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 부동산은 자 누구 명의로 취득할 것인지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누구 명의로 또 보유할 것인지 이런 것들 그래서 언제 또 팔 것인지 부동산 세금은 부동산 살 때 자 우리가 어떻게 어떤 것을 우리가 살 것이냐 또 살 때 또 관련한 세금 또 그다음에 보유 시에 또 어떻게 보유하고 어느 정도 보유하고 또 어떻게 팔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세금이 달라지는데요. 특히 그 출발이 취득자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이냐 이것이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면 세대원 중에서 누구 명의로 하느냐에 따라서 종부세와 양도세, 상속세, 자 세금 관계가 달라진다는데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실무세법에서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실무세법 자세히 배우겠지만 간단하게만 한번 여러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 명의로 취득할 것이냐 자 이게 중요한 것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란 사람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자 을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뭐 부부간입니다. 자 어떤 저 거주자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자 거주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배우자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자 가족들이 있어요. 우리가 되게 뭐 한 뭐 4인 뭐 가구 뭐 이렇게 4인 가족으로 그저 구성원으로 구성된 우리가 한 1세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이게 가족이 뭐 한 사람만 제가 해놨지만 뭐 자녀가 한 사람인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자 뭐 이렇게 했을 때 1세대라고 합니다. 1세대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주자하고 그 배우자 이들과 동일한 주소 곳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1세대라고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있으면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있으면 1세대원으로 봅니다. 자 그랬을 때 1세대는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자 어떤 부동산을 보세요. 갑이란 사람이 주택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제일 뭐 주택으로 하면 주택, 자,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하나를 갖고 있는데 이게 공시 가격으로 해서요. 공시 가격으로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입니다. 을이라는 사람도 주택을 갖고 있는데 자, 공시 가격으로 또 하나는 이 사람은 하나는 뭐 4억짜리고 자, 하나는 또 뭐 1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또 병이라는 사람이 공시 가격으로 6억 원인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됐을 때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은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은 뭐 지금은 세금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그렇게 크게 뭐 무겁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을 볼 때 자, 이 공시가격으로 해서 만약에 공시가격으로 해서 6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6억 원까지는요. 집이 한 채 가격이 6억이든 또 여러 채 합친 가격이 6억이든 6억을 기준으로 해서 6억을 초과할 때 종부세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자, 요 집은 보세요. 예전에 만약에 이걸 세대별로 합산한 적이 있었는데 세대별로 합산하면 1세대 갖고 있는 주택을 전부 다 합산했다? 자 그러면 이게 16억이잖아요. 그러면 종부세가 부과될 것인데 자 개인별로요.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소득세도 우리가 개인별로 따로따로 해요. 자 그러면 부부의 경우 개인별로 따로따로 종부세 납세자가 되는지를 판단해요. 6억 초과하지 않았잖아요.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전부 다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주택을 한 사람 명의로 개인 명의로 몰빵해서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됐을 것인데 이 집은 이렇게 세대 원간의 세대 분리를 함으로 인해서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부부 공동 명의로 갖고 있으면 좀 이따가도 나오지만 부부 공동 명의로 만약에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으로 한번 예를 들까요? 공시가격이 12억 원인 주택입니다. 공시가격이 12억 원 주택인데 갑과 을 부부 공동 명의로 갖고 있고요. 공동 소유입니다. 공동 명의로 갖고 있고 다른 집이 없어요. 이 집은 고가의 주택 하나만 있네요. 1세대 1주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개인별로 과세예요. 따로따로 종부세 납세자가 되는지는 공시가격 6억을 초과하는지는 따로따로 판단해요. 그러면 자 얼마씩 공유하고 있냐면 6억씩 공유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종부세 6억을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자 갑도 을도 종부세 자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일 때 자 공동 명의로 주택을 갖고 이거 단독 명의였다 그러면 이 집은 종부세가 부과돼요. 근데 공동 명의로 돼 있음으로 인해서 종부세가 12억까지는 과세되지 않잖아요.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요 부동산을 저걸 판다 그럴 때 공동 명의로 만약에 부부 공동 명의로 어떤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자 부부 공동 명의로 해서 어떤 부동산을 지금 팝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계산은요 이렇게 합니다. 양도 가격에서요 취득할 때 들어갔던 비용이라든가 뭐 취득하면서 냈던 세금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또 보유하면서 집을 고치죠. 자 그래서 뭐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방이나 거실 확장 공사 비용 같은 필요경비요. 필요경비 취득한 가격이라든가 애초에 내가 취득한 가격이라든가 취득하면서 맛본 조세라든가 공과금 등 또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할 때 양도세 신고서 작성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들을 우리가 필요경비로 해서 빼서 우리가 양도 차익을 구합니다. 자, 양도 차익을 구하고 이제 보유 기간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것을 우리가 보유 기간에 따라서 이제 공제를 해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하냐면 자, 양도 소득 금액이라는 걸 구합니다, 여러분. 양도 소득 금액이라는 걸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걸 뭐
자, 외워두시면 좋지만, 자, 그 계산 과정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대략적으로만 일단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자, 나중에 보면서 하면 되니까요. 양도소득금액 계산 사례, 이제 양도세 계산 사례, 이런 것도 실무세법에 들어가면, 자, 샘플 강의는 그렇지, 양도세 계산 작성 사례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을 자, 구해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이걸 부부 공동 명의로 갖고 있더라도요, 양도한 가격에서, 이번에 파는 가격에서, 실제 파는 가격에서 이제 산 가격, 옛날에 샀던 가격, 또 들어가면서 이제 취득하면서 보유하면서 팔면서 들어간 비용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빼가지고 양도차익을 구해요. 그래서 장기 보유별 공제를 공제해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했어요. 그게 만약에 1억 원이라고 쳐요. 자, 그러면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을 때는요, 만약에 지분의 표시가 없이 균등지분이에요. 50%씩 부부 공동명의로. 그러면 이것이 나눠져요. 이 양도소득금액 1억 원이 5천만 원씩 이렇게 5천만 원씩 나눠져요. 양도소득금액이. 자, 그래서 단독명의로 돼 있을 때는 1억 원으로 해가지고 계산이 되는데, 공동명의로 돼 있으면 이 소득금액을 지분별로 나눠요. 자, 그래서 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여기서 이제 기본공제를 250만 원씩을 이제 각자 받을 수 있어요. 자, 요번 연도에 다른 거 부동산 같은 거 양도한 게 없다. 자, 그러면 250만 원씩을 각자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이라는 걸 구해요. 과세표준을. 자,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과표 크기에 맞는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이제 산출 세액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세액을 구하게 돼요. 물론 여기서 이제 그 이하 과정이 있는데, 이하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이유가, 만약에 단독 명의로 취득하지 않고 취득할 때 우리가 단독 명의로 취득하든 공동 명의로 취득하든 세금, 취득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물건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자, 1억짜리를 취득했다, 10억짜리를 취득했다, 자, 그 취득한 가격에다가 취득세 세율이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단독 명의로 되어 있든 공동 명의로 취득하든 단독 명의로 취득하든 취득세는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물건에 대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단독 명의 취득했으면 요 취득한 가격 자, 양도소득금액, 이렇게 양도세 계산하는 과정에서 구했더니 양도소득금액이라는 것이 1억 원이 계산됐다 그러면, 자, 요 1억 원에다가 이제 그 기본공제 250만 원에서 과표 크게 맞는 세율 중에서 세액 계산합니다. 그런데 공동명의로 함으로 인해서 소득금액이 이렇게 작아져요. 양도소득금액이. 거기다 기본공제를 또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250만 원이에요. 근데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2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를. 자, 그래서 이렇게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기본공제를 250만 원을 더 받고, 또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이 이렇게 반으로 작아지니까 과표가 작아집니다. 과세표준이 작아지고, 과표가 작아지면 세율은 누진세율 대상일 때는 과표가 작아지면 그만큼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자,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양도세 절세에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 명의로 취득할 것이냐? 자, 세대원 간에 누구 명의로 취득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누구 명의로 취득하느냐가 또 중요한 것이, 또 이런 상속세나 증여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속세로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어떤 피상속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돌아가신 분 갑이 계시는데, 이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 원의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10억 원이 만약에 갑 단독 명의로 되어 있으면 이 10억 원에 대해서 말하자면 여러분들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자, 그런데 상속세 계산되는데, 자, 그런데 일괄공제라고 그래가지고 배우자가 아니라 자녀들에게만 상속이 되면 우리가 이제 상속세, 증여세 이제 그 공제 같은 것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자, 요게 10억 원에 대해서 만약에 일괄공제 6억 하면, 말하자면 이제 여기 이제 단순화시켜서 4억 원이 과표가 나오고, 4억 원 과표 크게 맞는 이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상속세 세율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율이 적용되는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요거를 만약에 공동 명의로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동산을 자, 돌아가신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가 공동 명의로 갖고 있어요. 이게 10억짜리 재산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5억씩 지분으로 공유했다고 쳐요. 자, 그러면 5억씩 공유하고 있다고 치면, 그러면 자, 요 돌아가신 피상속인 갑에 대해서 5억 원만 요 상속이 된 거예요. 그럼 5억 원에 대해서 상속이 된 거니까 요 5억 원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일괄공제라고 그래가지고, 자, 요게 6억 원을 기본적으로 이제 공제해요. 상속, 자, 공제로서. 그러면 일괄공제로서 6억을 공제하면, 자, 세금 낼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상속세도 안 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명의로 취득할 것이냐. 그래서 이걸 어떤 세대원 간에 자, 뭐 어떤 사람 명의로 취득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또 이따도 나오지만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하느냐, 단독 명의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취득세는 세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뭐 공동 명의로 취득했다고 세금 더 내는 거 없어요. 그렇지만 공동 명의로 하게 됨으로 인해서 또는 세대원 간에 이렇게 자, 소유를 분산함으로 인해서 종합부동산세도 우리가 절세할 수 있고요. 종부세도 절세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심지어는 상속세까지 우리가 절세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간략하게나마 자,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5번 자,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공동 명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자, 이것도 아울러서 같이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동 명의로 취득할 때 별도의 비용이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혹시 중개업 실무에 계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누구 명의로 취득할 것이냐, 요거 세대원 간에 우리가 단순히 그 거래를 성사시켜서 수수료 먹는 거에만 우리가 몰두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자, 요거 누구 명의로 살 것인지 이런 것들을 그 고객 왔어요. 부동산을 새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가 살 때 자, 그 가족 관계 중에서 세대원 간에 어떻게 자, 부동산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지, 자, 주택과 토지, 자, 어떤 식으로 상가, 어떤 식으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 명의로 취득할 것이냐, 또 부부 공동 명의로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고객의 세금 관계를 우리가 관리해 주고 조언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부동산 중개업 실무에 계신 분은 무조건 그 고객은 나한테 나중에 팔 때도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공동 명의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 부부 공동 명의 같은 것을 고려할 때는 증여세 과세 문제가 우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편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데 굳이 여러분요, 갑이라는 사람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동 명의로 굳이 이렇게 이제 바꾸게 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씩 지분으로 이렇게 어떤 나누게 되면,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그러면 50% 지분에 대해서는 을이 취득하는 50%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죠? 증여세와 취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니까 굳이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데 공동 명의를 바꿀 때는 우리가 취득세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취득세가 문제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이 50% 지분에 대한 또 그 다음에 증여세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증여세는 우리가 배우자 간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내에 우리가 6억 원까지는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증여 공제 제도를 잘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자, 취득세는 물론 무조건 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와 증여세 과세 문제 발생한다는 것도 우리가 항상 주의하시고, 또 자금 출처조사 같은 것도 물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자, 부동산을 사줄 때는 특히 뒤에 나오지만, 자녀 명의로 부동산 사줄 때는 우리가 증여세 문제, 또 자금 출처조사 문제를 꼭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6번에 거기 나오죠. 자금 출처조사에 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연령이나 직업, 소득, 재산 상태에 비추어서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조사 소명을 우리가 요구받게 되고요. 이때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 소명하지 못하면 우리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런 것들 유의하셔야죠. 대학생인 자녀한테, 또 군대가 있는 자녀한테 뭐 명의로 부동산을 산다거나, 또 어떤 재산을 증여한다거나, 또 미성년자, 특히 미성년자가 어떤 부동산을 취득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성년자도 아니고, 그래서 군대는 갔다 왔고 한 27, 8살 되는데 그 자녀 명의로 뭐 예를 들어서 뭐 5억짜리 뭐 10억짜리 뭐 부동산을 사준다거나 그럴 때는 당연히 증여세 문제가 이제 자금 출처조사를 요구받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도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가까이에 놓고서 이런 것들 항상 우리가 참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표를 보시면, 자, 세대주인 경우에, 그 위에 있는 글씨도 중요합니다. 그 다이아몬드 표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소득 상황과 자산의 양도 취득상 등을 전산 분석한 후, 자금 출처 부족 혐의자를 전산 출력하여 취득 능력 여부를 사전 검토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산 출력이란 말이 지금 나오고 있죠? 요즘은 뭐든지 전산화돼서 여러분들이, 이런
취득자금에 대한 어떤 그 자금 출처나 이런 것들, 연령과 이런 것들의 소득에 비춰봤을 때 자금 그 출처에 대한 어떤 부족 혐의가 있다, 소명에 대한 어떤 부족 혐의가 있다, 이런 것들은 자 일반 사람들 세무 공무원이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컴퓨터가 우리가 먼저 걸러냅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 걸러내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각 세무서 이제 조사과에서 이것을 각 관할 세무서 조사과,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 관할, 자 지방 세무처에서 또 지방청에서 요것들 또 정밀 조사하는 또 조사과가 따로 있어서 그 직원들이 또 그것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이런 것들은 항상 사람이 먼저 걸러내는 게 아니라 항상 요즘은 자 컴퓨터가 먼저 걸러내고 그것을 세부적으로는 이게 이것을 사람이 이제 세무 공무원들이 이걸 조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유의해서 우리가 보셔야 돼요. 대충 눈 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세대주인 경우에 거기 3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자 2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2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자금 출처 요거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타 자산 같으면 이제 5천만 원 이상 취득할 때요. 40세 이상인 자 같으면 자 주택 같으면 4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3억 9천 뭐 990만 원까지는 자 9만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죠. 그래서 4억 원 이상부터 이제 출처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기타 자산 같으면 1억 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자 30세 이상일 때 1억 원 이상, 그 다음에 40세 이상일 때는 주택 같으면 2억 원 이상, 요거 나머지는 5천만 원, 1억 원 이상, 요렇게 자금 출처조사 우리가 소명을 받게 됩니다. 저 소명을 해야 돼요. 30세 미만인 자 같으면 여러분들 5천만 원 이상부터 주택 같으면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합니다. 자 5천만 원짜리 자 이상이면 웬만하면 다 뭐 30세 미만인 자녀 명의로 우리가 주택을 사준다거나 그럴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존하는 법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자 현존한 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자 우리가 증여세 같은 것을 우리가 포탈 받지 않고 증여세 우리가 부과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한테 증여할 수 있는지 그 잔머리요. 자 잔머리는 우리가 저희가 노하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자 차차 저희가 실무세법에서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전 검토 결과 증여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서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취득자금 소명과 관련해서 취득자금이 10억 원 미만일 때 자금 출처가 100%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80% 이상만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 취득자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는 자금 출처 조사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자, 취득자금 전체가 또 소명된 것으로 보고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자 봐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틈틈이 물론 이런 걸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까먹겠지만 자료들을 항상 갖다 놓고 자 여러분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 증여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소명하는 게 아닌 사실상의 자금 출처 흐름을 철저히 조사받게 되기 때문에 미성년자 명의로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상적으로 미성년자 명의로 대학생인 자녀 명의로 자 이런 것들을 뭘 사줄 때는 반드시 우리가 자금 출처와 관련한 내용들을 우리가 증빙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증여상각에 대해서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우리 증여세 부담하고요. 자진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당연히 가산세까지 우리가 이제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금 출처조사 받는 경우에 입증되는 서류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는데 가끔씩 보면 수강생 저희 강의를 듣거나 자, 이런 분들이 부채증명서라는 것을 묻고 저한테 뭐냐고 묻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그 증빙 서류에서 거기 쭉 보시니까 부채증명서라는 것이 있죠. 부채증명서라는 것은 우리가 심지어는 뭐 카드 여러분들이 카드를 쓰죠. 자 그럼 카드를 썼어요. 그럼 카드 회사에 부채증명서 여러분들이 요구할 수 있고요. 은행 가시면 여러분들이 그 은행에 대출받은 게 있으시다. 자 그러면 부채증명서 같은 거 우리가 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고 특히 거기 그 표 아래 보니까 특히 개인 간 금전 거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이나 계약서 영수증만 가지고는 거래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거. 자 그렇죠. 당연히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 당연히 자 뭐 당연히 뭐 심지어는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뭐 부모님이 많은 상속재산 어느 정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의 친구분이 문상으로 오겠죠. 그랬을 때 자녀가 자, 그 인사를 하면서 그 친구분을, 아버님 돌아가신 저 친구분을 자, 조용히 골방으로 데려가가지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그 친구분한테 뭐 예를 들어서 얼마를 뭐 빚진 곳으로 좀 하자 하면서 뭐 사용증을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등등 여러 가지요. 또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 통장 4번, 무통장 입금증 등 금융거래자를 준비하는 것 좋습니다.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7번에 보면 자금 증빙을 철저히 남겨야 한다는데 항상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소홀히 관리해서 나중에 그 자금 증빙에 대한 이런 출처 이런 것들을 자,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잃어버려 가지고 소명하기 어려워 가지고 곤란한 경우를 자, 받는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특히 또 신축 주택의 경우 우리가 상가라든가 우리가 주택 같은 것을 자기 뭐 전원주택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어디에 이제 우리가 상가를 신축한다거나 그럴 때 그 건축 원가에 대한 특히 우리가 이제 법인에게 이제 어느 정도 된 법인에게 이것을 맡기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어떨 때는 이 신축 주택을 신축한다거나 조그맣게 상가를 신축할 때 자, 그 건축 원가에 대한 어떤 증빙 자료 같은 것을 잘 갖추지 못하는 경우를 자, 보게 됩니다. 자, 증빙 자료를 철저히 갖춰야지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금 우리가 증빙을 철저히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 갖춰야 한다는 거, 남겨야 한다는 거 유의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8번에 보면 인테리어 설치 영수증 규정이 보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뭐 발코니 확장 비용이나 샤시 설치 비용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필요경비, 양도세 계산 시에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그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취득하면서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비용, 또 취득 가격이라고 하는데 취득하면서 들어가는 어떤 옛날에 취득했던 그 비용력 우리가 그래서 계약서 자, 그 다음에 뭐 취득세 같은 거 세금 낸 거 자, 그런 증빙 물론 취득세는 여러분들이 영수증을 잃어버려도 취득세는 우리가 시청이나 구청 같은 데서 다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취득하면서 뭐 중개 수수료 내면서 들어간 뭐 그런 비용, 법무사 비용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증빙서를 자, 잘 보관하셔야 되고 또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그래서 자, 어떤 거냐면 취득하면서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또 양도하기까지 그 자산 보유 중에 자,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주면 들어간 비용입니다. 그래서 뭐 계량 비용, 수선 비용, 발코니 확장 비용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히 뭐 그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뭐 여러 가지 어떤 자, 자세한 내용들은 뭐 제가 일일이 또 뭐 어떤 게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거 열거하기 좀 쉽지 않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는 이런 자, 여러 가지 계량비용, 수선비용 같은 것은 우리가 증빙서를 잘 갖춰야 되는데 우리가 간이영수증 있죠? 간이영수증, 문방구 영수증 같은 이런 간이영수증은 증빙서류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당연히 그 업자가 나한테 10%를 얹어서 우리가 받겠죠. 자, 그러니까 비용이 자, 우리가 좀 줄이려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때는 자, 우리가 증빙서류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 나중에 인거 아닌 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실무세법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해당되고 해당되지 않은지를 자세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떡하네. 그럴 때 우리가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같은 게 확실한데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때는요. 우리가 금융거래 자료 자, 그 공사업자한테 우리가 송금한 그 자료 있죠? 송금 자료. 자, 이런 것을 뭐 인터넷으로 하든 뭘 하든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자료를 우리가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송금 자료 요거에다가 공사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공사해 주는지 그 계약 내용이었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계약 내용이 들어가 있는 요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들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보관하시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어도 자, 그 송금 자료라든가 자, 무통장 입금증이라든가 등등 송금 자료라든가 플러스 요 계약 내용을 어떤 것들을 공사했는지 이런 것들을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계약서 업자와 함께 계약서를 우리가 작성하고 송금 자료를 보관하시면 나중에 이제 이것도 물론 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런 것들은 인정받을 수 있고요. 자, 증빙 자료로서.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우리가 보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게
우리가 양도세 계산 시에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자세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 것들 중에 우리가 방수 비용 같은 거 있죠. 천장에 물이 새요. 그래서 물이 새 가지고 그 수익적 지출액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익적 지출액이라고 하는데, 자, 그 자산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 경비에 포함하지 않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도장 비용 같은 거, 페인트 칠하면서 들어간 비용, 자, 페인트 칠하면서 들어간 비용, 또 방수 비용이요. 천장에 물 새서 우리가 옥상 같은데 방수 비용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필요 경비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방수 비용 같으면은 원래 우리가 이런 거예요. 수익 지출량, 현상 유지, 능률 유지하면서 들어간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저 천장에서는 물이 새야 돼요, 안 새야 돼요? 안 새야 되는 거예요. 안 새야 되는데 샌다 그러면 그게 비정상인 거죠. 그래서 안 새도록 막은 거. 또 도장 비용, 페인트 칠하면 굉장히 좋아지고 나아지는 것 같지만, 페인트 안 칠하면 그 벽이 부식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자,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구 교체 비용, 또 그 다음에 싱크대 교체 비용, 또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거 있죠. 타일 같은 거, 바닥, 타일이 좀 깨져서 타일 이런 거, 바닥 그 교체 비용, 타일 바닥. 그 다음에 또 파손된 유리창, 자, 깨졌어요. 안 깨지고 있는 게 정상이에요. 깨졌으니까 교체하는 비용, 전구 교체 비용. 또 그 다음에 조명 시설 같은 거 좀 고치는 거, 이런 거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담이 있는데 담의 일부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담은 원래 안 무너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무너졌으니까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익적 지출액이라고 그래가지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 것들은 자세히 나중에 또 우리가 실무세법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든간에 이런 것들 우리 증빙서를 잘 보관해야 되고, 9번에 계약서는 반드시 잘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사게 되면 그 실거래가로 우리가 신고하게 돼 있고, 그 실거래가로 신고한 가액은 우리가 전산망에 또 국세청 전산망에 전산 입력이 되고, 또 등기부에 또 등재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이 다 그렇게 거래 사례가 다 등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아파트 같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지역에 101동 자 있습니다. 101호와 그 다음에 104호, 또 그 다음에 105호, 자 이렇게 거래 층별로 물론 아파트 가격은 틀리겠지만 1층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거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거래 가격들이 다 국세청 전산망에 전산 입력이 됐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2호가 만약에 이것을 거래를 합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 거래된 사례들이 있는데 102호만 너무 터무니없이 낮게 당연히 거래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이 걸러내는 게 아니라 그 컴퓨터가 걸러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정밀하게 또 조사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여기 공개적으로는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를 써라. 이러면 저는 이거겠죠. 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는 말 못하고 실무세법에 오시면 제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좀 말씀을 좀 드릴 것이 물론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를 쓸 때는 신중해야 되고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제가 일단 원칙론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자, 이런 것들은 국세청 세무 공무원이 이걸 사람이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먼저 이 거래 사실들에 대한 축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걸러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거래가 됐던 그 거래가 됐던 평균적인 가격이 있는데 여기서 너무 높게 거래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우리가 이것은 발각이 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항상 우리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부동산 보유 단계의 절세 전략인데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샘플 강의고 그래서 우리가 디테일한 내용은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지 절세 개명들을 우리가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자, 뒤에 이어지는 내용 중에 더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도 끝까지 함께해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부동산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 또 부동산 임대할 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유의되는 절세 우리가 개명들을 제가 먼저 설명을 좀 간략하게나마 드리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내용들은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
되겠고요. 또 실무세법 가면 또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것들도 우리가 꼭 필요한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그런 속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자 관련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상속증여 받으면서 절세할 수 있는지, 또 부동산 우리가 팔 때 또 어떻게 하면 특히 이제 절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배울 기회가 있을 것이고 제가 여러분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는 만큼 돈이 되는 부동산 세금 절세 전략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 아는 만큼 정말로 몰라서 세금을 몰라서, 세법을 몰라서, 자, 부동산 세금을 몰라서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안 내도 되는데 내는 경우를 부자익수게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는 만큼 돈이 되는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시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실무에 계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고객들에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것들을 자 알려줌으로 인해서, 컨설팅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다 전문가가 되시고 좀 더 나은 여러분들의 전문가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자, 랜드프로 강성 교수와 함께하는 부동산 세금 절세 전략 첫 번째 샘플 강의 마쳤고요. 두 번째도 유익한 내용들이 계속 더 중요한 내용들이 남아있으니까 계속 들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